네. 비혼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몸과 우리 또 눈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시간, 신현진의 신경안과 건국대학교 안과의 신현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머리를 다치면 나타나는 눈의 변화는인데요. 혹시 여기서도 머리를 다친 다음에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뭔가 좀 전하고 달리 보이는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시나요? 만약에 또 안과에 가보셨으면은,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아닌 거겠죠. 뭐 돌아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또 질문 올려주시고요. 또 그동안 또 궁금했던 부분들, 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모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건강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뇌진탕을 앓았는 선생님, 뇌진탕 이후에 좀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동네 병원 안과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안 보이는 걸까?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우리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컨커션. 어떤 영화냐면요. 보실까요, 한번요? 네. 윌 스미스는 실제로 베넷 오말루라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뇌 병리학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넷 오말루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미식 축구 선수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치매 이런 것들을 앓는 것을 봤고요. 특히 한 전도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은퇴 후에 또 우울증, 조기 치매, 또 감절 조절 장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을 앓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맡아서 뇌를 부검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이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이렇게 뇌가 정상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된 것을 발견을 하고요. 또 타우 단백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없어야 될 단백들이 이 알츠하이머나 이런 치매 있는 단백들이 굉장히 이제 이른 나이에 불구하고 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 스미스, 이제 그 베넷 오말루 역할을 맡은 윌 스미스가 여기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러한 뇌의 그 조기 위축 이런 것들이 미식 축구 선수들이 태클할 때 받는 뇌의 강한 충격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누적돼서 발생하는 것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머리가 좀 흔들릴 때 뇌는 우리 두개골 안에서 이게 뇌 척추혈관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진동을 앞에서 쾅 맞으면은 그 뇌가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뒤에서도 역시 진동이 탁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현상,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뇌 충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나 우리 뇌가 붓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도 탁 맞으면 붓죠. 마찬가지로 뇌도 흔들리고 하면은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염증과 부종이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은 뇌 조직에 결국 손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손상이 누적되면 결국 뇌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감각과 운동의 통합적인 중추 아니겠습니까? 인지 행동을 관장을 하고 또 기억력을 관장을 하고요. 근데 이런 감각과 인지 행동 등을 통합하는 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인지 행동장애,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변화하고 또한 청각, 후각장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오늘 시각 장애까지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뇌 손상 이후에 어떠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이제 시신경과 뇌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 손상이 있은 뒤 한참 뒤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충격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이제 시신경인데요. 우리가 이제 뇌를 손상을 입으면은 어떠한 시신경의 문제가 일어날까요? 먼저 시신경의 이제 구조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신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신경관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뼈에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시신경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시신경관에 시신경이 딱 붙어 있지만은 요 앞에는 이렇게 지방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갈 때 이 시신경관에서는 시신경이 아주 좁은 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딱 붙잡혀 있지만은 이 주변에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충격파가 있을 경우에 이 시신경관에 밀집돼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도 군대 생활 해봤는데요. 참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과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심사 자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한 이제 병사 한 분께서 군대에 있을 때 다치면서 이제 실명했다고 이제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이 병사가 다친 원인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다 나와 집합 그러니까 서둘러 나가다가
앞에 나가던 선임병이 문을 탁 닫는데 그 문에 머리를 찍은 거죠. 근데 머리를 찍은 다음에 한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자문은 과연 이 머리를 다친 다음, 이마를 다친 다음에도 이 눈이 실명할 수 있습니까? 눈을 직접 다친 것도 아닌데 머리만 다쳐도 부딪혀도 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꾀병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경은 시신경관이라는 굉장한 좁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직접 눈을 다쳐가지고 시신경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제 이마나 머리를 다치셔도 그 강한 진동파가 이 시신경관으로 전달되면서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시신경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부 외상에서도 시신경 손상, 즉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 발생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 다친 다음에 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한참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요. 우리가 다친 다음에 시신경이 바로 수정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고 부어서 나중에 그 누적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과 부종이 생겨서 시신경이 차차 망가지는 경우에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까지도 지연성으로 이 시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친 다음에 선생님 다쳤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다쳤을 때 바로 시력이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앱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핸드폰 앱에서 시력 검사 치면은 시력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글자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눈씩 가리고서 다친 눈과 안 다친 눈, 정상인적 눈이 시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빨간색 약병도 좋고요. 아니면은 핸드폰에다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빨간색을 보고서 좌우가 다른지를 보는 건데 이 시신경은 특히나 이제 붉은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친 쪽 눈에 만약에 시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빨간색이 뭔가 탁해 보인다, 탈색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그쪽에 시신경 손상에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쳤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안과에 가면은 어떻게 이런 걸 치료할까요? 물을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신경관 감압술이라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 시신경이 좁은 관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좀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술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뼈가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시신경을 싸고 있는 그 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시신경집이라 합니다. 그 안에 피가 차서 시신경이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얼른 들어가서 수술로 피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시신경관을 넓혀준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아주 일부에 국한된 경우라고 보시고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연 호전되는 비율이 꽤 있습니다. 다친 다음에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부기도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도 3줄 이상의 시력이 좋아졌다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에 따라서 사실 많은 또 안과사들은 환자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한번 좀 지켜봅시다.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우리가 부종을 빼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상성 시신경병증에서 이 스테로이드 치료는 예전에 척추 손상 연구가 있습니다. 내셔널 아큐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스터디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고요. 급성 척추 골절 손상 때에 우리가 이제 외상 후에 3시간, 8시간 안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용량으로 주사해서 스테로이드를 줘보니까 환자들의 예후가 훨씬 좋아지더라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 연구에 기반해서 우리가 척추뿐만 아니라 시신경도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 시신경 병증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다음에 경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척추와 이 시신경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좀 차이 나는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이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얀색 우리 섬유다발,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들의 그 엑손이라는데 신경 줄기들로 이루어진 부분인 반해 이 척수 같은 경우에 신경핵과 또 신경 줄기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조직학적 차이를 보이고요. 그리고 척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 주변에 혈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끝동맥이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혈성 변화, 뭔가 피가 안 통하는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부종이 있어서 혈관이 눌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신경 손상이 급속하고 회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경 굉장히 좁은 시신경관을 통과하는 데 비해서 이 척추 같은 경우는 척추강이라고 넓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충격에도 좀 척수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연구들이 진행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제 다기관 연구, 여러 나라에서 여러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척추와 달리 외상성 시신경 병증에서는 이 시력 예후에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아까 이 척수에 대한 연구도 환자분들이 다친 다음에 3시간, 8시간 정도 안에 와서 주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후가 좋다더라 했었는데 사실은 제 경험상 저도 환자분들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신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이 다친 다음에 8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8시간 안에 정말 이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시신경 말고 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를 다친 다음에 우리가 뇌에는 시야장애, 또 시야의 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오른쪽 반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왼쪽 반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야장애, 또 그리고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거, 잘 못 읽는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눈의 통증, 그리고 광과민증, 빛에 예민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는데요. 뇌에 이렇게 출혈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뒤통수가 시각 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결국 뇌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시각 피질 쪽에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강한 충격에 의해서 혈관이 잠깐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피가 안 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일과성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쪽 반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면이 오는데 그러니까 오른쪽도 반이 안 보이고 이쪽도 반이 안 보이고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두부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CT를 찍어서 혹시 뇌에 출혈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큰 출혈이 있어서 이렇게 CPG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혈종을 또 수술로서 또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부 외상 있은 다음에 머리를 다친 다음에 이런 반맹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 치료로서 몇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타이코스코피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줄을 따라서 글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줄을 따라서 읽다 보면 줄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줄바꿈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줄바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줄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는 이런 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프리즘 안경을 처방하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프리즘은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꺾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반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 환자분에다가 이렇게 프리즘 렌즈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붙여주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안 보이는 쪽으로 시야가 확장되면서 이 바깥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매번 다닐 때마다 안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었다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프리즘을 붙이고서 일상생활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일상생활이 훨씬 더 편해졌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이 깨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자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떨어뜨리는데요. 핸드폰 떨어져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핸드폰이 밝던지 또 너무 어둡던지 이렇게 화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 밝고 어둡고 왔다 갔다 마치 이제 형광등 깜빡거리는 것처럼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 다친 후에 마치 머리는 우리 몸의 CPU입니다. CPU 다치니까 자꾸 브라이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핸드폰에 비유하면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핸드폰이 밝게 조절되는 경우는 뇌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광과민증, 빛에 굉장히 예민하죠. 빛을 싫어하고 빛의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광과민증이 있을 수 있고요. 두통, 그다음에 심지어는 눈의 통증, 그리고 이제 가성근시라 해서 실제로 근시가 멀리가 안 보이고 가까이 보이는 게 근시거든요. 근데 가짜 근시는 실제로 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리가 안 보이는 것이죠. 이런 가성근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핸드폰이 너무 어둡게 될 때, 즉 뇌가 너무 지나치게 억제돼서 다운돼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읽기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읽기 장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으려면은 가까운 데를 보는 순간에 눈이 점점 안으로 몰려야 되는데 이 눈몰림이 안 돼서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가까운 걸 보려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조절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돼서 또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은 광과민증인데요. 이제 한 연구에 하면은 이런 두부 외상 이후에 많게는 한 40% 가까이에서 이런 광과민증, 즉 빛을 보면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빛을 보면은 싫어하고 빛이 번지고 빛 때문에 통증이 있고 이런 광과민증이 무려 40%에서 환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리를 다친 다음에 빛을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빛 때문에 눈이 아프고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의 망막 세포에는 여러 가지 기능 세포들이 있는데요. 사실 눈은 본다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엔 참 재밌게 우리 인체의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있으면은 아니면 껌껌한 방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언제가 낮인지 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리면은 이 생체 시계가 즉 빛을 받아서 우리 생체 시계는 동이 트는구나 낮이구나 알 수 있고요. 어둑어둑해지면 또 생체 시계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때구나 알 수 있는데요. 눈을 가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역할이 우리가 눈에 이제 IPRGC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이 통증을 같이 담당합니다. 이 통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이 세포를 자극하면은요, 이 세포에 자극된 신호들이 우리 뇌처럼 그 망막 신경절 세포를 자극하는 특히나 단파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파장빛을 차단시켜가지고 그런 망막 신경 자극, 세포 자극을 최소화시키고 누그러뜨려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렇게 약간 붉은빛 색깔을 띠는 렌즈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건 국내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메타라고 해서 이런 기구를 테스트를 해서 내가 파란색, 초록색, 이런 앰버색 어떤 빛깔에서 가장 눈이 편한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런 이제 안티글레어 커버 있죠. 우리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깔거나 핸드폰에 깔아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모든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광과민증이 발생하고 이런 빛 때문에 눈이 부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도움되는지 보시고 내가 편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앱 같은데 컴퓨터 앱에도 색깔 반전 모드가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볼 수 있고 흑백 대비도 있을 수 있고 노란색, 초록색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불편한 분들께서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편한 색깔 또 컨트라스트를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서장애,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체가 가까이 오면은 초정체가 점점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조절이랍니다. 이 초점을 망막에 계속 맞추기 위해서는 이 수정체가 두꺼워진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수정체의 조절과 더불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눈모음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시면은 제가 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제 눈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초점을 맞추는 조절과 이 눈모음은 사실은 세트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어떤 운동입니다. 근데 이 조절이 지나치게 강해서 조절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성근시라는데요. 이 조절이 강하다 보니까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멀리 볼 때는 얇았다가 가까이 볼 때는 이제 두꺼워져야 되는데 멀리 볼 때도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 조절이 안 풀어지고 계속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근시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 게 굉장히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라식도 했고 수술 다치기 전에는 맨눈으로도 1.0을 잘 봤는데요. 다치고 나서는 안경을 끼지 않고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들 오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눈모음인데요. 이 눈모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은 우리가 눈모음 연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부 외상 후에 눈이 확 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과 눈모음은 같이 세트로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눈모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눈이 안으로 몰린 내사시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절이 강하게 발생해서 가성 근시 형태로 먼 것이 안 보인다고 오기도 합니다. 이분은 실제 환자분이신데 교통사고 후에 눈이 잘 안 보인다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다치기 전에는 안경 없이도 1.0을 잘 보시던 분이신데요. 다치고서는 맨눈 시력이 0.1로 떨어졌고요. 검사해 보니까 마이너스 5디옵터의 많은 근시가 있었는데 눈에 우리가 조절 마비자를 해서 가상 근시를 다 풀어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넣고 보니까 실제 거의 근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력은 안경을 끼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에서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안경을 껴주니까 시력 자체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조절이 거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눈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왜 조절 부족이라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정체가 가까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멀리는 괜찮은데 가까이는 책을 못 보겠습니다. 가까이는 핸드폰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게 두부 외상 이후에 무려 절반 가까운 숫자에서 조절과 눈몸 장애가 있다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 하면은 외상 후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머리를 다친 다음에 독서 볼 때 어렵다고 호소한 비율이 무려 이제 60% 가까이 된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친 다음에 조절, 즉 초점을 가까이 맞추는데 도움을 준 조절이 안 되고 또 눈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생기는 독서 어려움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 하면은 실제로 다친 사람들한테 MRI를 찍어보니까 이 CPG라고 원래 전두엽에서 같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CPG과 전두엽의 어떤 연결 문제도 뇌에서 보이더라 이렇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절이, 즉 눈몸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환자분들께 눈몸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쉽게 뭐 연필 갖다 할 수도 있고 손가락 갖다 할 수 있는데 천천히 눈을 계속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재활이 됩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눈몸 연습을 시키든지 가까운 게 좀 안 보여서 핸드폰 보기 어려운 부분, 조절이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원시 안경으로 보충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근거리용 안경을 처방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눈이 이렇게 몰려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프리즘 안경을 껴서 빛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안경을 껴서 근거리 볼 때 좀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근거리 볼 때만 착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이 너무 심해서 이제 가성근시가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조절을 풀어주는 약, 조절 마비제라는데요. 이런 약을 좀 장기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과민증, 빛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눈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인공 눈물이 때로는 도움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 주사가 좀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머리 다친 다음에 눈이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친 다음에 눈뿐만 아니라 이 이마나 뒤통수를 다친 다음에도 그 충격에 의해서 외상성 시신경 병증 같은 시신경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그리고 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눈부심, 또 광과민증, 또 두통, 안통, 또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절, 가까운 거 볼 때 초점이 잘 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 있고 가까이 볼 때 또 이제 둘러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몸이 지나치게 이제 과다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내사시, 눈이 안으로 사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성근시 때문에 나는 분명히 다치기 전에는 맨눈으로도 잘 보였는데 안경 없이는 도저히 안 보인다. 이런 가성근시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모음 부족, 눈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 자꾸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다치면은 우리가 눈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 몸과 또 우리 눈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또 신현진의 신경학과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제가 또 질문을 받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미토리님 선생님 날이 건조해지면서 눈앞에 벌레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안과를 가면 치료받을 수 있나요? 종종 놀라고 불편하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꼬미토리님 나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이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우리가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는 증상을 비문증이라는데요. 날빛자, 모기문자 해서 뭔가 벌레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나이가 드신 경우에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퇴행성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이 우리 눈 아래에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투명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변성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혼탁한 물질들이 떠다니면서 그것을 우리가 모기, 날파리로 느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안과에서 가서 만약에 이제 망막 쪽에 문제가 없다, 망막에 특별한 구멍이 없다고 하면은 안심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망막에 구멍이 있어서 그로 나타난 어떤 비문증이다. 구멍이 생기면서 구멍에서 나오는 가루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레이저 치료가 그 비문증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 주변에 우리가 이제 압정을 꼽는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구멍이 더 번지지 않게 해서 그 망막 구멍이 커지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죠. 이 비문증 자체를 없애려면은 사실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유리체를 다 이제 제거하는 이제 수술이고요. 근데 수술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한 논문에 하면은 심각한 시력저하의 어떤 가능성이 한 3%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 크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이제 감안할 정도로 이제 불편하다 싶으시면 수술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작은 이제 파리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파리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시하시면서 지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잊혀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두긴 김만두님, 네, 예. 제가 술자리 후에 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을 느껴서 몸을 가누기 힘든 적이 두세 번 있었는데요. 두 번 다 수변이 많이 부족하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급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름철 요즘에도 조회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월요 조회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으러 전교생들이 이제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하는 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회하다가 이렇게 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한 햇빛을 받다 보면은 이제 또 서 있다 보면은 우리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머리로 가는 피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머리가 피 안 가니까 텅 빈 것 같이 어지럽고 또한 마찬가지로 머리에 피 안 가면 눈에도 피가 안 가죠. 그러면 눈도 검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술을 마시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부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자기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눈도 갑자기 컴컴하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충분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줘서 적당량의 우리의 볼륨을 체액의 볼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 테이프님 교수님 뇌졸중이나 뇌출혈 후에도 눈에서 오는 신호로 알아차릴 수가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많이들 이거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오는 뇌졸중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요. 안과에 가면은 대부분 안과 검사는 정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눈 검사는 정상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며칠 뒤에 정말 뇌출혈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일과성 시력 소실이나 일과성 시야장애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반이 갑자기 이제 한 뭐 50세, 60세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당뇨 혈압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오른쪽 시야가 반이 좀 검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면은 갑자기 멀쩡하던데 색깔이 검정색 이런 잘 보이던 색감이 갑자기 수초간 또 수분간 이상하게 색감이 달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이 안 보이거나 색감이 뭔가 갑자기 이상할 때 안과에 가면은 보통 안과에 한두 시간 뒤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검사가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안 보던 시야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색감도 돌아오고 눈 검사 당연히 정상이겠죠. 선생님들께서 괜찮네요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결국 본다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뇌로 가는 겁니다. 뇌로 가서 뇌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우리가 일과성으로 시야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한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색감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은 뭐 2, 30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보통 수분 내, 뭐 5분, 10분 내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안과 가면 모든 검사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게 뇌졸중 전조증상인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데 모르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며칠 후에 정말 큰 동맥이 막혀가지고 반신마비 이런 걸로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일과성으로 이제 복시, 일과성 시야 이상, 일과성 삭각 장애가 있다. 근데 내가 고령에 뭐 당뇨, 혈압 같은 어떤 혈관 질환이 있다 싶으시면은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상민님, 안녕하세요. 뇌진탕 후에 눈부심으로 미간에 못 볼 정도로 찡하니 눈을 못 떴는데 뇌진탕 영향인가요?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전하면은 빛에 미간이 지끈 아픕니다. 안과에서는 뇌진탕 영향이 아니라는데 저는 그때부터 나타나서 나타나는 증상에 답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박상민님 말씀처럼요. 뇌진탕이 있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뇌진탕이 발생한 다음에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관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뇌진탕 이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뇌진탕 이후에 수준에 나타났다면은 시간적으로는 선후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진탕에 있어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광과민증입니다. 그러니까 눈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환자들이. 그리고 또한 안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서 통증을 인지하는 세포가 과다히 활성화돼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빛도 예민해지고 두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간이 찡그려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치료는 저희가 색깔이 있는 필터 안경을 한번 좀 써보는 것이 좀 어떨까 싶고요. 그것이 도움되는지 보시고 또 인공 눈물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꼬미토리님, 선글라스를 끼면은 정말 눈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나요? 루테인보다 선글라스가 낫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 사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눈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백내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황반변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뭔가 황반변성이나 이미 눈에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선글라스를 끼라 말씀을 드리고요.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단순히 색깔만 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외선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저가의 선글라스는 이 자외선 코팅이 안 돼 있고 색깔만 검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색깔이 검다 보니까 오히려 어둡고 동공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적정량의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이제 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선글라스 차단이 얼만큼 되는지는 또 안경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선글라스를 오래 끼다 보면은 그런 코팅이 벗겨지고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 때문에 또 적당한 시기마다 또 우리가 또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에 놓으시면요, 차의 높은 열 때문에 선글라스가 잘 망가집니다. 그 안에다 코팅이 다 있는 건데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는 여름철에 차에 두지 마시고 갖고 다니시는 것들이 또 오래 쓸 수 있는 이제 비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 테이프님, 네. 선생님, 라식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좀 사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써봐서 고민됩니다. 이제 안경을 쓸 때 고르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왜 선생님은 이제 라식을 안 하시나요? 라식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그거 뭐 눈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가끔 듣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제 주변에도 이제 의사들이 많은데 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 한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근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도의 근시가 황금근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로는 이제 마이너스 한 2에서 3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황금근시인데요. 다시 말해 노안이 올 나이에 한 2, 3디옵터의 근시가 있으면은 이제 가까운 걸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안경을 벗으면은 가까이 잘 보입니다. 즉 멀리 가까이 있을 때에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은 가까이도 볼 수 있고 끼면은 멀리도 볼 수 있고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근시이기 때문에 아껴놨습니다. 그냥 나이가 먹으면은 오히려 이게 도움이 더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는 수술을 안 한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나이고 내가 이제 고도근시 만약에 뭐 5디옵터, 6디옵터의 고도근시라면은 안경을 벗어도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수술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라식과 라섹 이런 것들 하면은 또 빛번짐이나 또 건조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을 쓸 때 고르는 기준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요즘에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연예인 안경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안경들을 많이 쓰고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이 작게 보이지 상대적으로 큰 안경을 쓰면은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애들이 굉장히 큰 안경을 쓰고 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요. 안경알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안경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요. 내리면은 안경의 중심은 이제 여기 있는데 안경을 밑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전혀 중심에도 안 맞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이 피곤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 눈이 발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자기 도수에 맞는 또 안경을 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은 굉장히 태가 얇죠. 태가 얇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안경 도수가 굉장히 이제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도 근시나 고도 원시여서 이런 분들이 이런 테를 끼면은 안경 아래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안경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모양만 보지 마시고 자기 이제 도수와 또 자기 상황에 맞는 안경 테를 고르시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기님, 안녕하세요.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눈밑 당김과 코 옆 조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눈 두덩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죠. 내려서 보통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눈밑 고랑이라 해서 여기에 이제 푹 나이 드시면 나이 들면서 이 눈이 지방이 나오면서 이게 푹 들어가 보여서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방을 이제 재배치를 해주는 건데요. 이제 지방을 좀 당겨서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기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압박감이 좀 뭔가 지방을 다시 그쪽 밀어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이는 느낌이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권하는 거는 가볍게 마사지를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온찜질하고 마사지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뚱이님, 안경을 일찍 쓰면은 시력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시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아이들에게 안경을 맞춰야 할까 말씀 주셨는데요. 안경을 쓰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TV 볼 때 가까이 막 가서 TV 앞으로 그러면은 눈 나빠진다고 막 뭐라고 야단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TV에 가까이 가는 이유가 안 보여서 이미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경을 낀다고 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나빠질 눈이기 때문에 안경을 꼈는데 시력이 더 나빠지니까 안경 도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마치 안경 때문에 눈이 나빠진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경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안경을 맞춰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력판에서 한 0.5 정도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는 게 좀 좋고요. 하지만 이 시력만으로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디옵터인데요. 디옵터. 그러니까 보통 한 마이너스 1.5 디옵터의 근시나 난시 또 부등시, 짝눈이죠. 짝눈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안경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력판의 글자 말고 안과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등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안경 맞추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도님, 교수님 저는 머리를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눈부심이 심해서 낮에는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휴대폰 밝기도 가장 어둡게 놓고 바탕 화면도 검은색 해놨어요. 왜 이렇게 눈부심이 심한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만약에 이제 눈에 먼저 병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의 망막 쪽에 어떤 병이 있거나 그래서 예민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무런 병도 없고 괜찮다. 이제 그렇다면은 눈 자체가 그냥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새 후각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옆에서 친구가 방귀만 껴도 너 방귀 꼈지? 이렇게 말해서 좀 민망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눈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환자분 중에서는 정말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파장을 차단해주는 색깔 있는 안경 또 선글라스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김만두님, 네, 해질녘에 안구로 향하는 햇빛이 해가 쨍쨍할 때보다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때에도 완전 해가 지기 전에는 이 선글라스나 양산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해가 지기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맞기 때문에 선글라스 양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다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황반에 이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선글라스나 양산을 챙겨 다니는 게 얼마나 더 불편합니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망막 쪽에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환자분들께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노숙자님,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일인데 갑자기 톱니바퀴 같은 투명한 것이 돌아다니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좀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걸까 주셨는데요. 먼저 나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야에서 뭔가 톱니바퀴처럼 뭔가 안 보이는 지그재그 하면서 그런 물체가 시야를 가리면서 좀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눈에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속 시간은 30분 정도에서 뭐 많게는 1시간 정도 지속되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 또한 빛에 예민한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안구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온 뒤에도 안구 편두통이라는 주제로 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젊으신 분인데 이런 증상이 이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노치료님께서 나이가 지금 이제 전혀 없던 증상인데 50, 60대에 새로 생긴 이런 증상이다 하면은 한번 병원에서 시야 검사나 아니면 혈관 쪽으로 좁아진 게 없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희님, 교수님, 노안이 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눈이 나빠 안경을 착용하는데 요즘에는 안경을 빼면은 더 글이 잘 보입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글을 보면은 가까운 거리가 흐릿하게 보이죠. 먼 거리는 잘 보이는 편입니다. 주셨는데요. 우리가 노안의 먼저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노안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가까운 게 안 보일 때를 노안이라 하죠. 우리가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한 30cm 거리에서 30에서 한 40cm 거리에서 안 보일 때를 노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 작업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용하는 환경에서 가까운 게 안 보이면은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45세부터 시작을 해서 한 이제 50세부터 급격히 생겨서 65세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가까운 게 이제 잘 보이는 이유는 아마 명희님은 저랑 같은 황금 근시였던 것 같습니다. 황금 근시이기 때문에 경도에 근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안경을 빼면은 오히려 초점이 딱 맞습니다. 노안이 오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3디옵터인데 이 경우에는 안경을 딱 벗으면은 40cm 초점이 딱 맞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잘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예, 안경을 벗고서 오히려 글을 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냥 벗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볼 때 안경을 쓰시고요. 근데 꼈다 벗었다는 게 힘드시면은요, 저같이 이제 누진 안경이라 가지고 멀리 볼 때는 이제 위에는 원거리가 있고 가까이는 근거리가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요 누진 안경을 끼시면은 멀리 볼 때는 이제 안경의 윗부분으로 멀리 보고 가까이 책 읽을 때는 시선이 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요 아랫부분으로 책을 보면은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지 않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렁키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작년에 뇌출혈로 목관, 콧줄도 하시고 좌측 편마비 또 와상 환자가 되셨습니다. 저런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고도근시,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수술, 황반변성으로 주사를 맞으셨는데 뇌출혈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안과 진료가 가능할까요?라 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안과 진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이 안 되시면은 검사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시력판 같은 경우도 이제 시력을 환자분들께 짚었을 때 환자분이 읽어 주셔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력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고 뇌출혈 심하신 분들은 숫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도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잘 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도 객관적으로 환자분이 말씀 못 하셔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와서 뭔가 시야가 가려 보이면은 망막 우리가 단층 촬영이라 가지고 망막을 이렇게 눈 CT라고 하죠. 눈 CT를 찍었을 때 제가 이것도 비온 뒤 영상에 올려놨는데 눈 CT를 찍었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가려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시신경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 환자가 반측이 안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반측이 안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또 시각지화를 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과에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또 황반변성은 증명 어떤지 많이 가라앉았는지 어떤지 목내장은 약을 계속 써야 되는지 안압은 잘 조절되는지 진료를 좀 보시면서 계속 경과관찰 할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빨리 회복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오영동님까지 제가 마지막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영도님 10년 전에 선글라스 구입 후 사용을 안 하고 또 집에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사용해도 될까요? 주셨는데요. 먼저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갖고 가셔가지고요. 지금 요 자외선 차단율이 얼만큼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미 선글라스가 막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 뭐가 긁힌 자국이 있다 싶으시면은 많이 좀 벗겨진 거고 안 좋은 건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새 거다 그러시면 먼저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정말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눈은 우리 몸과 또 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다음에도 눈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요. 멀리가 안 보이는 또 가성 근시, 또 가까이가 문제가 있는 또 눈몸 이제 이상, 또 조절 장애 이런 걸 수도 올 수 있고요. 두통, 안통, 또 과민증 이런 것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로 내가 되게 힘들다, 고민하고 있다 하시면은 한번 가까운 또 신경과 클리닉을 좀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